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절망감에 집안을 발칵 뒤집어 버렸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40이 넘을 때까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기는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저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결혼 전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지낸 시간보다 외할머니와 함께 지낸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정도였죠. 외할머니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용수 출신이셨는데 저도 그런 할머니의 끼를 물려받았다며 할머니는 저를 무용수로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너무 어릴 때라 제가 끼가 있는지 무용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다니며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물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는 저에게 무용하기 위해 태어난 운명이라고, 그러니 조금 몸이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용을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마다 할머니는 본인의 지난날의 사진과 비디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기 화면에 할머니 좀 봐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 우리 수정이도 무대 위에서 할머니처럼 보석처럼 반짝일 날이 있을 거야. 그날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멋진 의상을 입고 자신을 한껏 뽐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꼭 공주님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같아 보였어요. 저도 할머니 말씀처럼 무대 위에 보석이 되고 싶었습니다. 공주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계획대로 예중 예고를 나와 대학도 무용과를 갔어요. 그러는 동안 한 번도 제 인생이 무용 아닌 다른 길로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엄마와 외할머니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 자란 저는 엄마보다 외할머니를 믿고 따랐어요. 외할머니가 하시는 말에 한 번도 토를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는 답답해 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는데 외할머니께서 저를 보내고 싶어 하셨던 대학이 있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그 학교만 바라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다른 대학에는 붙었지만 외할머니는 성에 차지 않아 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갑자기 저를 유학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수정이도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엄마 계획대로 애를 휘두를 거야. 지금까지는 수정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한국에 있는 대학도 붙었는데 굳이 왜 유학을 가? 엄마는 저를 외국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제가 무용하는 것에 대해 썩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항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뿐인 자식인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신경을 쓰지 못했으니 외할머니가 하시는 일에 일일이 반대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이미 다 큰 성인인데도 저의 미래를 외할머니가 좌지우지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몸만 크고 정신은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이유였죠. 엄마가 애를 꼭두가시 인형처럼 키워가지고 애가 아직도 혼자 밥도 못 먹고 버스도 못 타고 다니잖아. 그러면 좀 어때?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 공주처럼 키울 수도 있지. 그전에도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제 입시 문제로 더 많이 싸웠어요.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혼자 밥을 먹거나 버스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요. 외할머니께서 위험하다고 항상 24시간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외할머니께서 일이 있을 때는 택시를 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놀러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외할머니와 함께였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답답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외할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그 노고를 알고 있는데 저라도 할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느낀 게 저는 할머니가 없으면 이 세상에 덜렁 혼자 남을 것 같은 공포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유일한 친구이자 부모였어요. 너도 지금이야 다 네가 혼자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지만 너도 내가 수정이처럼 키웠어. 그래서 지금의 네가 있는 거야. 엄마도 외동딸이라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지금의 저를 키우는 것처럼 키우셨대요. 심지어 외할머니께서 엄마를 낳았을 때는 유명한 무용수라 일도 바쁘셨을 텐데 엄마의 일이라면 절대 빠지지 않고 열성을 다하셨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도 무용수로 키우려고 했는데 엄마는 연기가 없고 공부하는 재주만 있어서 대치동에서 유명하다는 학원이며 고액 과외를 시켜 공부로 성공시켰답니다. 엄마가 아무리 내 딸한테 열과성을 다해 키웠다고 해도 유학은 절대 안 돼. 난 우리 수정이랑 떨어져서는 절대 못 살아. 저는 순간 엄마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나 할머니에게 큰 소리 칠 만큼 화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나더군요. 엄마야말로 내 유학을 왜 엄마 마음대로 가라 마라 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엄마도 할머니도 당황하셨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아무리 자격이 없는 엄마라도 네 엄마는 나야. 네가 한국에 있을지 외국으로 갈지는 나도 이야기할 권한이라는 게 있어. 엄마는 정말 끝까지 엄마 생각만 한다. 지금도 봐. 나한테 유학 가고 싶은지 아닌지 엄마가 묻기라도 했어? 그리고 어차피 내가 유학 가고 싶다고 해도 엄마는 나랑 같이 못 가잖아. 가도 할머니랑 가야 하잖아. 제가 엄마에게 화가 나는 건 그거였어요.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어차피 엄마 아빠는 제 곁에 있어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든 한국에 있든 할머니와 함께였어요. 저는 언제나처럼 할머니의 말대로 유학을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신 영국 대학에 입학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지낸 4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학교에서 보낸 학창시절은 힘들었거든요. 다 큰 애가 할머니와 다닌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학창시절 애들 사이에서 항상 은근하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애들은 저를 유별난 공주 취급을 했습니다. 패스트푸드나 분식도 먹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도 안 타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외제차를 탄 부자 사모님 같은 할머니가 데리러 오니 애들은 저를 공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야, 공주님, 너 이번 콩쿠르도 나간다며? 출전비 엄청 비싼 데이라 우리 학교에서 딱 2명 나간다는데. 대단하다. 야, 나도 너희 할머니처럼 부자 할머니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하는 말이 별말도 아닌데도 애들이 저에게 말만 걸어도 저는 소심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보처럼 울기까지 했어요. 그런 날이면 학교 종이 울리자마자 학교를 빠져나와 호박마차 같은 할머니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언제나 저만 보고 저만 위로해 주시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저는 어떤 힘든 일이든 다 괜찮아졌어요. 영국에서 살 때는 아무도 제가 누구랑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딱히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면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영국에 있는 동안 저는 할머니와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할머니만 제 곁에 있으면 아무도 필요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외할머니는 한국 극단의 오디션을 다 알아서 잡아두셨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순서대로 오디션을 보고 극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외할머니는 제 앞에 웬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네 신랑감 후보들이지.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자랑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는 모쏠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갑자기 신랑감 후보라면서 남자들 이력서를 보여주시니 저는 당황해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서 농담하는 줄 알고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를 시집 보낼 생각이었어요. 지금 딱 네 나이부터 만나서 1년 연애하고 결혼하면 딱이야. 이 시기 놓치면 조건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잘 봐봐. 집안이며 직업이며 조건은 내가 다 미리 괜찮은 남자들로만 골라놨으니까 한번 골라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덜컥 겁이 났어요.
저는 이제야 좀 일도 재밌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도 알았는데 갑자기 선을 보고 결혼하라고 하시니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일은 평소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어요. 제가 서류 봉투를 보고 어리버리 멍을 때리고 있으니 할머니께서 고민되면 그냥 3명을 다 만나보라고 하시더군요. 연애도 안 해봤는데 그 정도는 만나봐야 결정할 수 있지 않냐고요. 저는 고민 끝에 조심스레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난 할머니랑 조금 더 살고 싶어. 벌써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벌써는 무슨 벌써야. 여자가 나이 먹어서 애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무용수라는 게 너 지금부터 길어봐야 1, 2년이야. 없는 집 애들처럼 너도 무용수 그만두고 동네에서 무용학원이나 하면서 허송세월 보낼래? 할머니처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평생 우아하게 살아야지. 외할머니는 언제나처럼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 갈 때부터 아마 제 결혼을 계획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네 엄마 봐라.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만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다는 애가 지금도 자기 새끼 공연하는 거 한 번 못 보고 평생 저렇게 병원에 갇혀서 살잖니.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너희 엄마 병원에서 사내연애해서 결혼하게 한 거야. 에휴,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 아빠 일은 바쁘고 나한테 관심은 없어도 둘이 잘 살잖아. 사이도 좋고.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여자로 고생시켜서 힘들지 않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너희 엄마 아빠야 둘 다 바빠서 서로 대면대면 살아서 그래. 거기다가 너도 내가 키워줬으니 둘이 싸울 일도 없었던 거지. 나 봐라. 네 외할아버지가 젊어서 그렇게 바람 피우고 할머니 마음고생 시키더니만 결국은 일찍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내 거 됐잖냐. 그러니까 너도 그냥 집안 좋은 남자 만나서 차분하게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제일이야. 너처럼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살다가 결혼해서 돈 없이 살면 얼마나 힘든데. 할머니는 저처럼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애들은 조건 좋은 남자 만나 현모양처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도 이제 외국 나가서 공연도 해보고 싶고 공연 기획도 배워보고 싶은데. 그전까지는 무용이 재미있는지도 모르고 주어진 일만 하나하나 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좀 들고 보니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애들 가르치는 일은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학원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외할머니에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요. 너 할머니한테 매일 뭐라고 그랬어? 너도 나처럼 되고 싶다고. 나중에 자식 낳으면 나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일만 하다가 결혼식에 놓쳐서 괜히 별 볼 일 없는 놈 만나면 나중에 너만 고생해. 네 자식도 물론이고. 할머니의 말은 언제나 저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할머니다 보니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은 저는 할머니의 말대로 봉투 안에 있던 남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사실 외할머니는 3번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집안 대대로 검사 집안에 남자는 판사였거든요. 저도 외할머니가 하도 칭찬하셔서 웬만하면 그 남자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외모가 전혀 끌리지를 않았어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결혼해서 평생 살 사람인데 도저히 정이 생기지 않으면 살지 못하니까요. 그러던 중에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엄마와 대판 싸웠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에 들어와서도 할머니와 살 생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는 했지만 거의 매일 할머니 댁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주소지만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할머니 댁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더군다나 유학 가서도 4년 내내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게 저에게는 너무 익숙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일을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네가 할머니 많이 좋아하고 따르는 건 아빠도 알지만 그래도 네 부모는 우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랑 살아야지. 안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유학 가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아쉬웠었는데. 그래, 엄마 아빠도 이제 일 줄이고 너랑 시간 많이 보낼 거야. 앞으로는 엄마가 같이 살면서 너 많이 챙기고 보살펴줄게. 제가 할머니 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한 게 부모님께서는 좀 충격이었는지 저를 잡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모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엄마가 날 보살피고 챙길 게 어딨어. 할머니도 이제 연세 드셔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데 할머니가 지금까지 나 키워줬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할머니 옆에 있어줄 거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유학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몇 년을 할머니 따라 영국까지 갔다 오더니만 이제는 아예 집까지 나가서 할머니랑 산다고? 엄마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낳아준 부모보다 할머니를 더 챙기냐고요. 엄마야말로 지금 와서 이러는 거 웃기지 않아? 우리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돼.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수술만 하고 나는 할머니랑 있고. 저는 제 뜻대로 집을 나와 할머니 댁에 아예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워낙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인지 저는 할머니 댁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할머니가 중매를 선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니 엄마는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신 거죠. 엄마는 할머니를 찾아와 노발대발했습니다. 수정이 얘 나이가 몇인데 선을 봐. 엄마 정말 우리 수정이가 엄마 꼭두가시 인형인 줄 알아?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수정이 아빠 볼 낯이 없다. 볼 낯이 없어. 이래서 애 키워준 공은 없다더니만 딱 그 짝이네 그 짝이야. 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나 네 남편이나 병원에서 한창 전공의로 공부하다가 둘이 눈 맞아서 애만 덜렁 낳아놓기만 하고 나한테 바로 떠넘겼잖아. 그래놓고 일절 신경도 안 쓰고 살았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네 남편 볼 낯이 없어? 너희들이 수정이 키웠으면 이 정도로나 키웠을 줄 알아? 할머니도 엄마 말이 속상하고 서운한지 눈물을 잔뜩 눈에 머금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할머니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속상하게 왜 그런 말을 해? 할머니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드셨을 텐데 그 와중에 나까지 키워주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놈의 일팽개로 맨날 애 떠넘겨놓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매일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할머니한테 큰 소리야? 아이고,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말하는 것 좀 봐. 난 다 네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네 할머니 다 당신 욕심으로 자식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 와서 후회나 하지 마. 어디 네 할머니 말만 들으면서 살아봐. 엄마는 저에게 앞으로 신경 끄고 살 테니 알아서 잘 살라며 소리를 지르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정말 저한테 일절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결혼하게 되면 청첩장이나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결혼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26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선자리에서 만났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갔어요. 외모도 서글서글하고 말도 잘하는 게 소심한 저를 잘 이끌어줄 것 같아서요. 직업도 의사라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외할머니는 집안이 좀 우리보다 딸리는 게 별로라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 직업이 의사인 것도 부담스러운데 만약 시댁까지 너무 잘 사는 집이면 제가 주눅이 들 것 같아서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극단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병원 일이 바쁘니 차라리 저도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혼자 매일 집에 있으면 외롭지 않겠냐고요. 평생 무용만 한 사람이 집에서 살림만 하면 답답하지 않겠어? 애 생기기 전까지 동네에서 학원이라도 하는 거 어때? 내가 알아봐 줄까? 저도 일을 아예 그만두고 싶진 않았지만 할머니의 성화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무용수는 예술가지 기술을 돈 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 갖는 것도 다 준비가 필요한 거야. 엄마가 몸이 편안하고 건강할 때 애를 가져야 똑똑한 애가 나오는 거야. 애 머리야 다 부모 닮는 거죠. 저 닮았으면 머리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남편은 말하는데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저도 남편의 그런 점이 좋아서 끌렸습니다. 저는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라 남편의 그런 점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 집안일까지 뭘 참견해. 애 갖는 거야 여자일이고 남자야 건강한 씨나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서방도 술 좀 작작 먹고 운동 좀 해. 나이도 있는데 술까지 먹으면 정자가 건강하겠어? 할머니도 참. 제가 의사인데 제 건강 하나 못 챙기겠어요? 그리고 제가 수정이 남편인데 아이를 언제 낳고 안 낳고는 저희가 알아서 상의할 문제죠. 남편 말이 다 맞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부부 일에 많이 참견하시기는 하세요.
더군다나 남편은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데 할머니의 사고방식을 자꾸만 주입하려고 하시는 게 저도 불편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아침부터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역국은 먹었냐고요. 안 먹었으면 끓여놨다고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해서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다고요. 그때까지 살면서 제 생일 미역국은 항상 외할머니가 끓여주셔서 저에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전날 새벽까지 수술하다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집에 오셨으니 남편이 좀 불편했나 봐요. 자다가 엉망이 된 얼굴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외할머니께서 한마디 하신 게 남편은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내 생일인데 집에 있었으면 애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주지. 이 시간까지 애 아침도 안 먹이고 잠만 잤나? 저 어제 새벽에 들어왔어요. 생일이야 자고 일어나서 챙기면 되죠.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채로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그런 남편이 괘씸하셨는지 미역국을 가스레인지에 올리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한 집에 있으면 밥은 같이 먹어야지. 어이구, 암튼 사는 놈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때였습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하필이면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어요. 시어머니 딴엔 며느리인 제 첫 번째 생일이라고 미역국이랑 먹을 걸 좀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미 와 계셨던 외할머니를 보시고 시어머니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외할머니께서는 썩 달갑지 않은 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눈치가 빠른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는지 병원 수술은 혼자 다 하나 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제도 늦게 들어왔지?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그러게요. 수술도 많고 피곤할 텐데 매일 시간만 나면 친구 만나고 술밥 먹고 다니니 얼굴이 반쪽일 수밖에 없죠. 외할머니의 말에 순간 집안 분위기가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술을 많이 먹기는 해요. 병원 일이 바쁜데도 시간만 나면 친구들을 만나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옵니다. 남편이 그러는 게 제가 싫어서 할머니에게 몇 번 하소연한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그걸 마음에 담아두셨나 봐요. 남편을 볼 때마다 술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니 시어머니 앞에서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할머니의 말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면 술을 의지하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능력만 좀 있으면 개인 병원이라도 좀 차려주고 싶다니까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 앞에서도 남편 병원을 차리고 싶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은근 저에게는 저더러 차려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누구네 처가에서는 강남에 병원을 차려뒀다더라. 원래 의사 사이 보면 다 처가에서 해주는 거라더라. 이런 말도 하셨죠. 저처럼 눈치가 없는 애도 알아들을 정도다 보니 그런 소리를 할머니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콧방귀를 뀌셨어요. 남자네 집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처가에 손을 벌리려고 하냐고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그때 판사랑 결혼했어야 한다고 자꾸 잔소리를 하셔서 저는 웬만하면 남편 욕이나 시댁 욕을 할머니에게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할머니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할머니께서 시어머니가 많이 거슬리셨는지 참지 않으시고 말을 뱉었어요. 아들 고생하는 게 싫으면 병원 하나 차려주면 되지 뭘 고민해요. 하긴 병원 차리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사돈 두 분이 애들 가르쳐서 차려주시려면 몇십 년은 걸리겠네. 시부모님이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세요. 사실 남편이 의대에 다닐 때만 해도 학원 건물이 자기네 거였다는데 시아버지께서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많이 돈을 날리셔서 지금 건물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머? 사돈어른, 우리가 비록 지금은 건물도 내놓고 힘들게 살지만 아들 둘 다 의사에 약사 만든 사람들이에요. 다들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도 평생 공부만 하시고 학원만 운영하신 분이라 말은 지지 않고 잘해도 사람이 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지독하신 분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평생 누구 눈치를 보고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다 보니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널리고 널린 게 약사랑 의사인데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 의사니 약사니 다들 남의 건물에서 월세 내고 장사하면서 살더구만 뭐.
아이고, 내가 이래서 의사는 막노동이라고 싫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헛똑똑이 같으니라고.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지만 다 들렸어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딱 한마디 하시고는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쓱 흘겨보더니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할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막노동이니 뭐 그런 소리래. 저는 아무래도 상황이 민망해서 할머니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당신이 잘한 거라고 하셨어요. 너희 시어머니 은근 자기 아들 의사라고 자꾸만 내 앞에서 뻐기는데 아주 재수없어 죽겠다. 누구 자식은 의사 아닌가? 쥐뿔도 없으면서 병원 개업 얘기는 왜 자꾸 하는 거야? 그렇게 차려주고 싶으면 자기가 차려주면 되지. 그리고 외과 의사면 매일 수술실에서 사는데 막노동 맞지 뭐. 아 몰라. 할머니도 김서방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 안 그래도 수술 많아서 피곤해하는데 집에서까지 힘들게 하면 되겠어? 아이고 자기 남편이라고 싸고 돌기는. 남편 없는 할머니 외로워서 살겠냐? 눈치 없는 할머니 빠져줄 테니까 네 남편이랑 생일상 맛있게 차려 먹어라. 외할머니는 바로 집에 가려고 하셨어요. 저는 제 말에 혹시나 할머니께서 서운하셨나 싶어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한상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길래 할머니를 집에라도 좀 모셔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우리 엄마 저렇게 그냥 가게 해놓고 나더러 할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라고? 당신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남편은 할머니에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결국 택시를 잡아타고 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났어요. 할머니께서 타고 가신 택시가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할머니께서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가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소식을 듣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외할머니께서 제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충격으로 저는 몇 개월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나 남편은 그런 저를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든 퇴근할 때든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흐물거리며 대충 밥을 차려주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폐인처럼 지낼 거야? 나 아픈 사람 살리는 의사야. 집에서 노는 사람이 밥상도 제대로 안 차리고 이따위로 할 거면 내가 당신이랑 뭐하러 살아? 당신은 죄책감도 없어? 내가 그날 당신한테 할머니 집에 모셔다 달라고 했었잖아. 당신이 우리 할머니 모셔다 드렸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야. 한 달 넘게 남편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결국 그날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할머니를 잃었다는 슬픔이 저에게는 너무 아픈 상처다 보니 누구라도 원망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머릿속이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네가 돌아도 제대로 돌았구나. 정신과에 예약해 놓을 테니까 가서 진료나 받아. 정신도 마음도 엉망인 저를 받아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제가 미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나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떠나고 저는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한심한 사람인지를요. 하지만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유일했던 등대가 사라지고 나니 저는 도저히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를 못했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만에 저는 10kg가 빠졌습니다. 몸도 몸이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질 않았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났고 남편은 그런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방에서 뜬 눈으로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현관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놀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몰골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시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더니 거실로 걸어가 커튼을 세게 치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장례식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내가 참고 참다가 도저히 속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다. 네 남편 교수 임용 앞두고 있는 거 몰라서 이래? 다른 마누라들은 자기 남편 교수 시키려고 병원장까지 만나고 난리도 아니던데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있을 거니? 저는 혹시나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걱정돼서 오신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역시나 그럴 리 없었죠. 당신 아들이 교수가 되느냐 마느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폐인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단속하려고 오신 거죠. 어머님 아들 똑똑해서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우리 아들 교수 못 될까봐 이러는 거 같니? 나는 너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너 눈이 있으면 지금 당장 화장실 가서 거울 좀 봐라. 어떤 남자가 너랑 살고 싶겠니? 내 아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들어오기가 싫대. 죄송해요. 저도 금방 털어내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자꾸만 나쁜 생각만 들고 마음이 괜찮아지질 않네요. 저도 제가 이 정도로 나약한 인간인지 몰랐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아무리 힘들고 서러워도 할 일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에도 없는 죄송해요라는 소리까지 하며 시어머니가 빨리 집에서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간신히 참고 버티고 있던 제 앞에서 시어머니가 또 선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너희 친정부모님은 네가 이 지경인데 어쩜 한 번을 들여다보지를 않으신다니? 결혼식 날도 식장에서 대충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시더니만. 혹시 너희 부모님 자식 아닌 건 아니지? 저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물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요.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할머니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더니만 할머니 좀 죽었다고 손녀가 집안 다 내팽개치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님이 뭘 한다고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집안일이고 남편이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이제 좀 제발 가세요. 저는 시어머니께 그만 돌아가시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이런 게 있냐며 저에게 화를 내셨지만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루라도 빨리 애 만들 생각부터 해. 너 그래야 남편이 나가서 딴짓 안 한다? 이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저더러 지금 당장 아이나 가지래요. 그래야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모두 다 싫고 원망스러웠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순간 정말 내가 문제인가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외할머니에게 과잉 보호를 받고 자라면서 부족함이라고는 모르고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게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다들 부모님이 오시는데 저는 항상 할머니가 오셨으니까요. 가끔은 할머니가 아니라 부모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으셨던 할머니는 제가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더 유난하고 유별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조금 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제가 더 할머니에게 집착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생각에 항상 할머니에게 기댔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보다 할머니를 더 믿고 의지했어요. 저는 몸만 큰 어린애였습니다. 저는 변해야 했어요. 이제 더는 어디에도 제 그늘망이 되어주었던 할머니가 안 계시니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 가장 처음 생각한 게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말 때문에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사실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아직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할머니께서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렸거든요. 사실 저도 그때는 할머니가 원하셔서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기는 했었는데 겁이 나기는 했어요. 제가 혼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과연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내 자식에게 쏟다 보면 저도 한 단계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계속 대면대면 지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아이를 갖자고 하면 분명 콧방귀를 낄 거예요. 저는 우선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달 만에 운동도 하고 미용실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집안 청소도 싹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들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때 웬 여자가 남편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김 선생이랑 같이 근무하는 송 선생이에요. 김 선생 잠깐 자리 비웠는데 오면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남편과 같이 일하는 의사인지 목소리가 여우 같은 여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 후회가 됐어요. 누구인지 왜 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는지 물을 걸 하고 말이죠. 몇 시간 뒤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빠르게 현관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신경 쓰여서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저를 보고 남편도 놀랐는지 웬일로 안 자고 기다렸느냐고 했습니다. 일찍 끝난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라도 한 거야? 대놓고 아까 그 여자는 누구냐고 왜 남의 전화를 받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과 잘 지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회식은 무슨... 송 선생, 당신 모르나? 나랑 대학 동기잖아. 최근에 병원 옮길 때 송 선생이 많이 도와줘서 같이 저녁 먹었어. 당신 병원 옮겼어?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최근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라고요. 당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내가 병원 얘기할 틈이 어딨어. 대우병원으로 옮겼으니까 당신도 알고 있어.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엉망이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이 병원 옮기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었지. 내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라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못했어. 미안해. 저는 아무래도 남편에게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 진심을 담아 사과를 했어요. 놀란 남편은 애써 괜찮다며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우리 이제 아이 갖는 거 어때? 저는 슬쩍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금방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무슨 아이냐며 노발대 말했습니다. 당신 할머니 돌아가시고 힘들다고 애 가져서 그 외로움 달래보자 뭐 이런 생각인가 본데 애는 그렇게 갖는 거 아니야. 책임감이 있어야지 책임감이. 외롭고 힘들어서인 건 맞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당신 어머니도 애 가지라고 그러시고 우리도 애 생기면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당신 가만 보면 생각이 참 짧아. 우울증까지 걸려서 수면제까지 먹는 사람이 무슨 임신을 하고 애를 키운다고 그래. 임신하면 약 못 먹는 거 몰라?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생각이 짧았나 보다 싶어서요. 남편 말이 맞아요. 애 가지면 수면제나 우울증 약도 못 먹는데 무슨 생각으로 덜컥 임신할 생각을 했나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많이 노력해서 약도 줄여보고 운동도 하고 해볼게. 당신 많이 힘들어서 한 생각인 거 알아. 내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당신 할머니가 당신한테 증여해준 집이랑 땅 있잖아. 그거 정리해서 나 병원이나 개업할까? 아무래도 개업하면 지금보다는 한가할 테니까 당신이랑 시간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제 생각이 짧았다 싶어서 아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자상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꺼림직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는 대충 생각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곤해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사실 제가 할머니 그늘에 숨어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애처럼 보이지만 아예 멍청이는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니까 지독하기로는 독재자급이에요. 그런 할머니에게 자라면서 저도 나름대로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특히나 살아생전 밥 먹듯 바람을 피우던 남편과 살았던 할머니의 조언들은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었죠. 남편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할머니 일로 정신이 없었어도 그렇지 병원을 옮기는 중요한 일조차 저에게 말하지 않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남편과 몇 년을 살면서 남편이 저에게 같이 시간을 보내니 많이 하는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할머니 재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병원 개업 소리를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비밀, 여자, 재산 이 세 가지가 걸릴 땐 무조건 바람이 확실했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를 뵐 일이 있기는 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주시겠다고 저녁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잔뜩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뭐냐고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에이, 꼭 무슨 날이어야 상차리나? 너 이제 약도 줄이고 애도 갖고 싶다고 했다면서? 잘 생각했다. 잘했어. 남편이 또 어느새 이야기했는지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갖겠다고 한 이야기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이를 갖겠다고 한 게 좋아서 상까지 차리셨나 했어요. 그래서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진했습니다. 제 착각이었어요. 너희 외할머니 그렇게 꼬장꼬장 하시더니만 대단하긴 하시더라. 집이랑 땅이랑 다 하면 재산이 50억이 넘는다며? 아유, 그걸 다 자식도 아니고 어떻게 다 손녀한테 줄 생각을 하셨대?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를 부른 이유는 역시나 할머니 재산 때문이었어요. 너 그 집이랑 땅 그냥 그대로 줄 거야? 땅이야 그렇다 치고 집은 그냥 두면 금방 낡고 관리도 안 될 텐데 그냥 파는 게 낫지 않아? 시어머니는 저더러 할머니 집을 팔고 남편 병원 개업을 시켜주라는 소리를 잘도 돌려서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순간 빡이 아주 제대로 치더군요. 잠시라도 이런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제가 더 싫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참고 있던 분노를 표출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머님은 제 아파트나 땅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핸드폰을 꺼내 남편이 그 송 선생인지 뭔지 아는 여자의사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저장한 내용을 보여줬어요. 제 촉이 맞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송 선생인지 뭔지 아는 여자 때문에 병원을 옮긴 거였어요. 거기다가 그 여자랑 개업하려고 부동산까지 다니며 병원 자리까지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어머님 아들 지금 같은 병원 의사랑 바람 피우고 있어요. 안 그래도 증거 다 수집해서 이혼 서류 제출하기 전에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뭐? 이혼? 너 제정신이야? 네 주제에 의사 남편 만나서 결혼했으면 바람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시어머니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라면 바람을 피우든 어쩌든 개의치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제요? 어머니는 제 재산 50억 넘게 있는 걸 알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아이고, 그까짓 돈 네가 번 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은? 내 아들이 능력 있어서 너랑 이혼해도 50억 정도 있는 여자는 금방 만나. 그리고 너는 정신병까지 있잖냐. 아, 그래요? 그럼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어머님 아들이 송 선생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 따라서 옮긴 병원 이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아빠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랬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아서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최근 남편이 옮긴 병원 이사장으로 가셨더라고요. 최근에 아버지가 그 병원 이사장으로 가셨어요.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곧 어머님 아들 병원에서 잘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의사이신 거 아시죠? 두 분 다 평생 일만 해오신 분들이라 발이 굉장히 넓으세요. 어머님 아들 다신 대형병원엔 발 못 들일 거예요. 외과 의사가 대형병원 아니면 갈 데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 이 김에 어머님 아들 개업시켜주시면 되겠네. 예, 수정아. 제발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우리 앉아서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 좀 해보자. 시어머니는 애써 제 팔을 붙잡으셨지만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꼴랑 의사인 거 하나 가지고 저를 무시해대니 기가 차더군요. 저는 이혼했습니다. 시댁을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일절 받지 않고 이혼 소장만 날렸어요.
그리고 송 선생인지 뭔지 아는 년이랑 불륜짓거리하는 사진을 사람을 시켜 병원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곧바로 그 두 사람은 병원을 잘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저도 압니다. 할머니의 그늘에 숨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 등신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긴 세월을 모두 다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할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동안 모진 바람과 풍파를 모두 다 비켜가며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단지 제 곁에 평생 있을 줄 알았던 그 그늘이 사라지고 나자 나약했던 제가 남들보다 훨씬 더 거센 사춘기를 뒤늦게 겪느라 고생을 좀 하기는 했지만요.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홀로서기를 하고 말 거예요. 저는 이혼과 동시에 할머니가 사시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사셨던 집을 제가 증여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부모님은 혼자 살 저를 위해 근처에 무용학원을 차려주겠다고 하셨지만 거절했어요. 사실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받은 것도 부끄러웠는데 학원까지 부모님의 힘을 빌리면 제 인생에서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싫을 것 같아요. 저는 동네의 작은 무용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취직했습니다. 40이 넘어서야 첫 직장을 구했다는 게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번 돈으로 제 무용학원을 꼭 차릴 거예요. 그리고 혼자 밥도 만들어서 먹고 버스나 지하철도 타고 다닐 겁니다. 부끄럽지만 뒤늦게나마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살아나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심하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으셨겠지만 그래도 지난날을 반성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저를 여러분께서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따끔한 잔소리도 해주시면 달갑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한심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이 일을 시작했으니 벌써 30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이 강남 바닥에서 부동산 시장에 30여 년을 몸담는 동안 강남의 위상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최정상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강남의 가치는 하늘을 뚫고 올라갈 정도죠. 아무튼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하자고 사연을 보낸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강남의 지리와 사정에 훤한 저를 이용해 먹으려던 동서를 시원하게 혼내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잠깐 제가 잘한 얘기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70년대 초반에 서울의 양재동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말죽거리에서 장사를 오래 하셔서 자라는 내내 딱히 부족함은 없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양재동이 부자도 많이 살고 좋은 동네지만 그때 당시엔 논밭만 가득한 허허 벌판이었거든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풍경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가 나고 자랄 때까지만 해도 땅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소문만 무성했지 실상은 요새 시골 허름한 읍내랑 비슷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섭게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치솟더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강남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오렌지족, 야타족 이런 말들 기억나시죠? 딱 그때 당시에 압구정동, 청담동 등을 누비면서 신나게 놀러다니던 돈 많은 집 자식들을 부르던 말이었죠. 하지만 저희 집이랑은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집은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긴 했지만 완전히 강남의 중심권은 아니었던 데다가 아버지는 평생을 말죽거리에서 사셨으면서도 그런 부동산 투자 쪽에는 영 감각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남들은 다 미리부터 야금야금 땅을 사서 되팔고 또 되팔고 해서 수십억씩 벌었다던데 우리는 꼴랑 이 집 한 채밖에 남은 게 없네. 옆가게 김씨네도 10년 전에 사둔 땅 팔아서 재미 좀 봤다지. 아이 어째 우린 그런 복이 한 번도 안 굴러 들어온다냐. 이렇게 아버지는 잊을만 하면 남의 집 땅값 오른 얘기에 배 아파하시면서 툴툴대곤 하셨죠. 학교 공부와 크게 연이 없었던 저는 어찌어찌 겨우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뭐를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결혼 상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기는 또 싫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아빠가 그렇게 놀고만 있을 거면 맞은편 박신의 부동산에 가서 알바라도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발을 들여놓았던 부동산 일이 제 평생의 업이 됐습니다. 남편과는 그 박씨 아저씨네 부동산에서 만났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대학 졸업하고 빈둥대고 있다가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부동산 공부나 좀 해볼 겸 여기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였죠. 남편이나 저나 처음엔 자격증도 없으니 문서 정리나 손님 맞이 따위에 잡일만 하다가 둘 다 박씨 아저씨 어깨 너머로 하나씩 배우는 부동산 일이 재밌어서 본격적으로 함께 자격증도 공부하고 실무에 하나둘씩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 과중에 정이 들어서 사내 연애를 하게 됐고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씨 아저씨를 포함 꼴랑 4명 있는 조그만 부동산이었는데 사내 연애라는 표현이 조금 민망하네요. 그렇게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저는 저희에게 일을 가르쳐 주셨던 박씨 아저씨의 품을 떠나 좀 더 강남 깊숙한 곳에 저희의 부동산을 차렸습니다. 불경기에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수입이 들어왔고 연년생 2딸도 낳아서 무사히 잘 길렀습니다. 이대로 한평생 살다가도 별다른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의 평온한 인생이었죠. 세상 얄미운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동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먼저 도련님의 얘기를 조금 하자면 결혼 전 도련님은 빈둥대던 남편과 달리 온 동네가 알아주는 수재였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 중 경기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마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했으니 시댁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서울대 수석으로 의대에 진학한 도련님은 같은 과 2학년 후배인 동서와 연애하다가 동서가 인턴 생활을 마칠 때쯤 본격적인 결혼 얘기를 주고받았죠. 동서 역시 공부 하나로는 전국을 주름잡던 천재였는데 이미 두 사람의 연애 시절부터 시어머님의 편에는 극을 달렸습니다. 저와 남편의 연애 시절부터 상견례하는 날까지 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질문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의사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니까 교제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자취하던 동서를 위해 반찬이며 밥이며 도련님 손에 들려보내고 절기마다 명절마다 선물에 건강식에 아주 상전 모시듯 했다고 하네요. 저는 동서가 건방이 하늘을 찌르게 된 데에는 시어머님의 이런 태도도 크게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동서와 저를 차별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과 도련님을 어렸을 때부터 대놓고 차별을 했다고 했어요. 공부하는 담을 쌓고 놀러다니기 바빴던 남편과 달리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도련님은 그야말로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래도 별다른 큰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착한 남편이었는데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남편이 늘 불쌍했죠. 어디 모임에 나가서도 늘 도련님 자랑만 하시고 남편 얘기는 잘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 동생인 도련님도 은근슬쩍 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늘 배어 있었죠. 도련님의 형에 대한 태도가 그랬으니 동서될 사람의 저희 부부에 대한 태도 역시 비슷했을 거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이 가능하시죠? 이제부터 이 싸가지 없는 동서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동서를 처음 본 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훌륭하신 둘째 며느리 모시는 자리라면서 식당 예약부터 해서 사돈댁에 드릴 선물까지 모든 상견례 준비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바빴는데 정말 짜증이 났죠. 중요한 계약들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함께 일하는 남편이 제 상견례 준비로 업무에 자꾸 지장이 생기자 참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어요. 아, 엄마, 우리 지금 엄청 바쁘고 중요한 시기야. 왜 이럴 때 애엄마한테 상견례 준비를 시키기를. 그런 건 당연히 민석이가 해야지. 에이, 그 자식은 지 상견례 자리인데 형수한테 다 맡겨놓고 뭐하고 자빠졌대? 아이고 이 정없는 놈아, 네가 그러고도 형이야? 아이 민석이는 지금 제일 바쁜 레지던트 2년차 아니야. 새 며느라가도 이제 곧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 준비해야 하는데 걔네가 그거 준비할 시간이 어딨니? 아이 결혼 준비 대신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 준비 좀 애미한테 대신 좀 하라 그런 거 가지고 한밤중에 전화로 이 난리야. 그리고 그 코딱지만한 복도빵이 뭐가 그리 바쁘다고 맨날 생색이야. 생색은. 아이, 맨날 그놈의 복덕방! 공인중개사라고! 공인중개사!
우리도 성수기 때 민석이보다 바쁘면 더 바빴지 못하진 않는다고. 걔네가 못하겠으면 엄마가 대신 준비하던지 해. 지연이 지금 엄청 바쁘니까. 아니, 쓸개 빠진 자식이 지 동생 결혼하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지 마누라만 편들고 앉아있네. 아유 내 팔자야. 아우, 됐어, 오빠.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저 진짜 이번 한 번만 도련님 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집안의 경사라고 저도 있는 짬 없는 짬 다 내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다시는 이런 거 저 시키지 마세요. 잘난 도련님 대 의사 부부는 당연히 제가 앞으로 도울 일도 별로 없겠네요. 저는 심술이 나서 시어머니께 한껏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 준비한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돈댁과 예비동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엄마 아빠입니다. 귀하게 키운 우리 외동딸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사부인. 어서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유, 수진이 오랜만이다.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네, 어머님. 그런데 이 식당 누가 잡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이제 수진 씨 손윗동서들 박지연이라고 해요. 이 식당 제가 예약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직 민석 오빠한테 얘기 못 들으셨구나? 저는 한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파인다이닝으로 잡아달라고 오빠한테 얘기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 보네요? 그래도 굳이 한정식집으로 잡으실 거면 좀 더 깔끔하고 수준 있는 곳으로 잡으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다음부턴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먹는 거에 많이 예민하셔서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몰래카메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비동서의 태도는 상식 밖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미식 품평회 하는 자리도 아니고 양가가 마주하는 상견례 자리인데 거기서까지 꼭 자기가 좋아하는 파인다이닝인지 뭔지 해서 처먹어야 하는 걸까요? 저희 가족은 다 한식 좋아하고 사돈댁도 다 한정식집이 괜찮다고 전해 들어서 이곳으로 잡은 건데 굳이 그걸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필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손윗동서인데 아랫사람이나 부하 직원 대하듯 하는 그 태도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러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파인다이닝인지 파인애플 다이닝인지 해서 주로 음식을 즐겨 드시면서 눈치도 같이 밥 말아 드시나 봐요. 저도 일하면서 정신없는 와중에 동시에 이 상견례 자리까지 준비한 건데 본인 식성이 안 맞는다고 준비한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참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서 기가 밀리면 앞으로도 평생 시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부동산 일을 오래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이 동서라는 사람도 어떤 인간인지 그 자리에서 대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엄마, 지금 이 아줌마 뭐라는 거야?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줌마가 아니고 형님이요, 형님.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호칭 정리 분명히 좀 부탁드릴게요. 너 지금 사돈어른도 계신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유, 사부인, 사돈어른.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얘가 복덕방에서 손 사기꾼 같은 질 낮은 손님들만 상대하다 보니 이렇게 억세고 거칠어요.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딨어요? 이 결혼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사위 될 사람이 아주 능력이 출중해서 사부인 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의가 없으니 원. 오늘은 더는 불쾌해서 이 자리 못 있겠네요. 저희 먼저 일어납니다. 아이고, 사부인, 사돈어른, 수진아! 결국 그날 상견례 자리는 식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파토가 났습니다. 네가 아주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성질머리야. 너 지금 당장 쫓아가서 사돈댁이랑 둘째 아가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어머님은 지금 저 동서될 인간이 저한테 무례하게 군 거는 생각도 안 하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 전체를 무시하는 태도였다고요. 그런데도 저기 집의 편만 드세요? 아, 여보, 일단 잠깐 참아봐. 엄마, 일단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들 진정하고 돌아가서 다시 대책을 강구해보자. 민석이 너도 일단은 사돈 어른들께 잘 말씀드려서 다시 날 잡는 걸로 하자. 저랑 시어머니마저도 크게 싸울 분위기가 되자 남편이 나서서 말리는데 도련님이 거기다 대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젠장, 가족이란 것들이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아주 내 신세 망치려고 작정을 했네. 뭐 임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자식이 진짜 죽으려고. 너 일로 와봐! 남편과 동생은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우당탕탕 주먹 다짐을 하는데 영락없는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엔 주먹이 몇 번 오가더니 온몸이 뒤엉켜서 주변 테이블이며 접시며 바닥에 다 쏟아지고 두 사람의 옷은 다 찢겨서 걸레짝이 됐습니다. 각종 숫자와 동물이 들어간 욕은 다 나오고 형제끼리 죽이네 살리네 난장판에 버리는데 칼만 안 들었지 진짜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결국엔 경찰까지 출동하고 가족 간의 문제라고 겨우 경찰들을 설득해서 돌려보낸 뒤에야 상황이 일단락됐죠. 엄마, 난 민석이 저 새끼 다시는 안 보고 살라니까 저쪽 집안이랑 결혼을 하든 쌈을 싸먹든 나랑 지연이는 이제 가족 행사에 부르지 마. 결혼식도 부르지 말고 대가리 좋은 잘난 아들내미랑 며느리 맞이해서 평생 행복하게 사시오.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께 쏘아붙인 뒤 제 손목을 잡고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죠. 남편과 함께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평소대로 손님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명부동산입니다. 도련님? 도련님이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개업할 때도 공부한다고 코빼기도 안 비친 도련님이 웬일로 저희 가게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잘나신 의사 양반 아니야? 위대하신 닥터 선생 장민성님께서 이 쓰러져가는 썩은 복덕방엔 오인일로 행차하셨습니까? 아이고, 여보, 얼른 레드카펫 깔아드리지 않고 뭐해? 아이, 또 왜 그래, 형? 나 사과하러 왔어. 사과? 사과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과? 난 네 새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우리 지금 엄청 바빠. 아, 형. 그리고 형수님, 지난번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랑 수진이가 그날은 많이 무례했습니다. 아, 얼른 들어오지 않고 뭐해? 도련님은 그렇게 사과를 하더니 문 밖에 누군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동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 오빠 말 듣고선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물론 그날 그 식당이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생하신 형님 생각 못하고 그런 말 한 건 제 실수였네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 수진아. 유감스럽다는 게 뭐야? 정치인도 아니고. 얼른 죄송하다고 해. 아, 뭐?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뭐, 무릎이라도 꿇을까? 마지못해서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예비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엉덩이를 뻥 차서 문 밖으로 내쫓을까 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말리고 나섰습니다. 형, 그리고 형수님, 이 사람이 자존심이 워낙 세서 그래요. 이 정도면 이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사과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사실 이 결혼 엄청 중요해요. 그 엄청 중요한 이유가 뭔지 드러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꾹 참고 들어봤더니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돈어른 되실 분께서는 국내에서 꽤 알려진 큰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신데 자기 딸에게 이 가업을 물려주길 오랫동안 바래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서는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재단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동서가 외동딸이니 그 가업을 이어서 경영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똘똘한 의사사위를 맞이할 기회가 왔으니 사돈어른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이 일을 맡기기보다 명의는 딸에게 물려주더라도 실제로 경영을 해줄 사람으로 도련님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남편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지만 도련님은 이미 의료계에서도 이름난 불세출의 천재인데다가 야망까지 두터워서 사돈어른 입장에서는 도련님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견례 날 그런 일이 생겼으니 사돈댁 임짝만 생각하면 황당할 만도 하죠.
자신의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도련님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그런 큰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센 자존심을 꺾고 저희에게 사과를 먼저 해온 것이었어요. 너 이 새끼 결혼을 하는 거냐? 비즈니스를 하는 거냐? 재수씨 사랑하긴 하는 거야? 아, 형. 당연히 이 모든 건 내가 수진이를 사랑하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해. 아이, 그리고 막말로 형수님. 삼촌이 그렇게까지 입지가 커지면 수민이 지민이한테도 다 좋은 일 아니겠어요? 조카 녀석들뿐만 아니라 형이랑 형수님 건강검진은 평생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늘 자기 형을 무시만 하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싹싹 빌자 저도 조금은 의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뭐 도련님 뜻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 결혼하는데 우리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찾아와요? 막말로 두 사람 알아서 결혼하고 우리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어요? 아, 그게요, 형수님. 장인 장모님이 형수님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고 하셔서. 안 그러면 이번 결혼은 아예 없던 걸로 하시겠다고. 형수님, 제가 이렇게 빕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불쌍한 시동생 위해서 장인 장모님께 사과 전화 한 통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생각보다 빡빡하신 분들 아니에요. 딱 한 번만요. 형수님, 아니 누나, 평생 큰 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빕니다. 제발요. 한 번만요. 그러면서 도련님은 맨바닥에 무릎을 철퍼덕 꿇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지랄이 났다, 지랄이 났어. 당장 일어나서 꺼지지 못해? 아, 형, 내 말 들어줄 때까지 안 나갈 거야. 제발. 급기야 도련님은 남편의 바지가랑이까지 붙들고 바닥에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늘 욕심이 많은 줄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성공력이 강한 사람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과가 죽기보다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날 좀 심하게 쏘아붙인 감도 없잖아 있고 우리 딸내미들 얘기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 싹싹 비는 도련님을 보니까 이번만은 한번 져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사돈 어른들께 전화를 드려 그날 동서가 무례하게 군 건 맞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대응한 저도 지혜롭지는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의외로 사돈 어른들도 딸 자식 외동으로 오냐오냐 키워서 말을 좀 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해달라고 쿨하게 받아주셔서 그렇게 사돈댁과의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는 김에 남편과 시어머님도 도련님의 중재로 화해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두 사람의 결혼식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결혼식보다도 화려했습니다. 장충동의 유명한 호텔의 가장 큰 홀을 통째로 빌렸는데 사돈 어른댁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에는 그 지역 유지는 물론 지역구 의원, 유력한 기업가 등등 흡사 재벌가의 결혼식에서나 볼 법한 끝발 날리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시어머니가 동서의 무례하고 오만방자한 태도에도 왜 그렇게 저자세로 일관하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죠. 동서 집안이랑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 자신의 집안의 사회적 위치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라는 욕심 때문이었겠죠. 그러니 조그만 동네 상인에 불과한 저희 부부는 안중에도 없을 수밖에요. 서방님네가 결혼을 하고 난 뒤 몇 년 동안은 막상 크게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내외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명절에조차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삐걱거리고 시작한 관계였는데 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레지던트 만년차가 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서방님네가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그의 명절에 거의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는 저에게는 또 한 번 큰 짜증을 안겨줬지요. 예, 큰아가. 민석이네 결혼하고는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니까 네가 이번 명절상이랑 차례상은 책임지고 준비해. 할 수 있지? 네? 아니 어머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 하나만 명절상 독박 쓰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것도 맏며느리 혼자서요. 동서도 시간 여유 꽤 생겼다면서요. 그러면 같이 해야 맞죠? 아니 얘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아무리 레지던트 말년차라고 해도 뭐 니네 복덕방처럼 여유로울 줄 알았어? 아무리 말년차여도 바쁜 건 바쁜 거야. 이럴 때 손이 똥설어서 인심은 못 베풀 망정 어디 바쁜 애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그래요. 뭐가 됐든 명절상이랑 차례상만 준비하면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에게만 모든 명절 음식 준비와 차례 준비를 일임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신경질이 나는 데다가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그걸 준비할 시간조차 없어서 그냥 돈 주고 명절 음식 전문 출장 뷔페에다가 모든 준비를 맡겼죠. 허투루 준비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아주 최고급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생각 없이 돈 쓴다, 조상님이 노하신다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찰나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서방님 부부가 막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형님네도 와 계셨네요? 준비는 잘하셨죠? 동서는 들어서자마자 제가 명절상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어머, 생각보다 꽤 거하게 준비하셨네요? 어머니, 저희 배고파요. 얼른 식사해요. 저는 이번 명절만 지나가면 정말 다시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안 볼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꾹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밥숟갈을 들기 시작할 때였죠. 어머나?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들이 훨씬 맛있네요? 아니, 형님, 상견례 식사 장소 잡으셨을 땐 정말 센스라곤 하나도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신 줄은 몰랐네요. 말도 마라, 작은아가. 얘가 글쎄 이걸 비싼 돈 주고 출장 뷔페를 불렀다지 뭐야. 아유, 한심해라. 뭐라고요? 어쩐지. 아니, 근데 형님, 조그만 복덕방 하나 운영하시면서 이런 비싼 출장 뷔페가 감당이 되세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 또 시작이야? 힘들게 준비한 사람 성의 생각해서 좀 좋게 넘어가주면 안 돼? 준비하는데 하나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야 코빼기 비춰놓고선 왜 또 시비야? 그리고 한식 안 드신다는 분이 또 고급 뷔페는 마음에 드나 보지? 뭐라고요? 형님이야말로 왜 또 비아냥대세요? 오빠,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오늘 안 온다고 했잖아. 진짜 하여튼 이래서 고향 없는 사람들이랑은 겸상도 못하겠다니까. 아, 그만. 너 또 왜 그래? 형수님도 그만하세요. 아니, 왜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만은 너나, 이 새끼야! 재수씨도 이번 명절에 손하나 까딱 안 했으면 조용히 와서 있다가 조용히 갈 일이지. 왜 고생한 애엄마한테 면박이에요? 진짜 부탁인데 우리 정말 앞으로는 다시는 보지 말고 삽시다. 당신 얼른 따라 나와. 수민이, 지민이 얼른 집에 가자. 그렇게 서방님 내외와 함께한 첫 명절은 상견례 때와 비슷하게 다시 한번 파토가 났습니다. 이대로라면 영원히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서방님 내외와는 완전히 교류를 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다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준석아, 이를 어쩌면 좋아. 네 동생 민석이 내가, 아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서방님네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돈어른 댁이 쫄딱 망한 사연인데 그 경위는 이랬습니다. 사돈어른이 큰 의료재단의 이사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사돈어른은 돈 욕심 때문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돈을 받고선 재단의 이름을 빌려주고 병원을 차리게 해줬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큰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무허가 의료인이 의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 병원인 거예요. 그중에는 그나마 실제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진료를 보게 한 다음 실질적인 수입만 챙기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정말 위험하게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실제로 환자의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불법 행위지만 전자는 그래도 진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반면에 후자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를 진료까지 하면서 그 이득까지 챙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재단의 이름을 내준 병원이 수십 곳이었다고 하니 사돈어른이 저지른 죄는 엄청난 중죄였습니다. 사돈어른은 그 일이 밝혀지자마자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의료재단 일 외에도 이것저것 벌려놓은 사업이 여럿 있었는데 구속이 되자마자 투자자들이 모든 투자를 철회하고 사돈어른을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사돈어른의 재단과 벌려놓았던 사업은 하루아침에 폐가망신을 하게 됐죠.
서방님은 다행히 아직 사돈어른의 재단일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법의 철퇴는 피해갔지만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은 처가댁을 일으키느라 여념이 없었죠. 그때 당시 이제 막 조교수로 부임했던 때라 처가의 폭풍을 혼자서 다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콧대 높던 동서도 하루아침에 집이 쫄딱 망하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에 세상 지잘난 맛에 살던 동서가 쫄딱 망했단 소리를 듣고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신사적으로 보였던 사돈어른이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다니 놀랍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다는 걸 알자 장남인 남편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순 없는지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건 거였어요. 그게 엄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민성이네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사돈어른 변호사 비용 보태드리는 거 말고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나도 물론 그 자식 밉다고 안 본 지 몇 년 되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놈 일이니 완전히 외면할 순 없겠는데 지금은 딱히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우리 쪽에서 또 뭔가 도울 방법이 생기면 돕도록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민석이 그 자식 머리 안 한 좋은 놈이니까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일단 알겠어. 일단 내가 다시 연락하마. 그렇게 남편과 어머니가 통화를 끊고 또다시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네, 대명부동산입니다. 형수님, 저예요, 민석이. 아니, 서방님이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 주세요? 그게요. 장인어른 일은 형이 보태준 변호사 비용으로 어찌어찌 해결해 나가는 중인데요. 형수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요, 서방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전 일단 지금 있는 병원에서 계속 교수로 남아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집사람은 어떻게 되는 대로 개인 병원을 개원해서 빨리 돈을 모아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사람 전공은 피부과니까 강남에 병원 차리면 어떻게든 몇 년 안에 처가댁 금전적인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형수님께서 집사람 병원 자리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집사람 동기랑 같이 차릴 건데 장인어른이 집사람 명의로도 몇 가지 일을 벌여놓은 게 있어서 혹시 몰라 부동산 계약은 집사람 명의로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그 같이 하는 동기 이름으로 계약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뭐 그런 건 저희가 전문가니까 좋은 자리 소개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죠. 동서한테 내일 2시까지 저희 부동산으로 오라고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서방님은 안 그래도 껄끄러운 형한테 2번 신세지기가 민망했는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동서의 일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사실 동서 얄미운 것만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는데 서방님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데다가 그래도 가족이라고 이런 상황에서까지 모른 척하는 건 너무 정없어 보였기에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 부동산에 도착한 동서는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어서 살짝 불쌍하기도 했지만 제가 소개하는 병원 자리들을 함께 돌아보는 동안에는 영락없이 원래 싸가지 없는 모습 그대로였죠. 형님, 이런 지저분한 데서 피부과를 어떻게 해요? 동서가 말한 가격대에서 최고 좋은 조건으로 선별한 거야. 아니면 건너편에 엘리베이터 없는 데로 갈래? 거기는 엘리베이터 없는 대신 여기보다 싸고 더 넓어. 더 깔끔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래? 아니, 형님, 강남에서 피부과 하면서 엘리베이터 없는 데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부동산 오래 하셨다는 분이 그 정도 감각도 없어요? 이러니까 애초에 큰 법인형 부동산한테 일을 맡겼어야 됐는데 급하다고 형님한테 맡겼더니 이거는 뭐 더 쫄딱 망하게 생겼네요. 이봐, 동서! 내가 진짜 부동산 수십 년 하면서 가진 진상 다 만나봤는데 동서 같은 진상은 처음 본다.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가격을 올려서 보던가 아니면 지금 가격대에서 최대한 타협해서 들어가던가 해야지. 무조건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면 강남 벗어나서 저기 어디 시골에 가서 차려. 지금이 벌써 몇 번째 건물이야. 나 더 이상 짜증나서 안 해. 다른 부동산 알아봐. 저는 그렇게 동서를 그 자리에 내팽개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돈어른의 첫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엄청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고 했습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동서는 서방님과 함께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이 며칠 전에 또 무례하게 굴었다면서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존심만 세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다시 한번 형수님을 불쾌하게 해드렸네요. 아이 뭐해, 얼른 사과드려. 죄송해요. 말씀드린 조건에서 최대한 맞춰서 들어갈게요. 하루빨리 개원해서 아빠 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경솔했네요. 그 잘난 동서가 웬일로 저자세로 팍 숙이고 사과까지 하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사돈 어른의 일이 다급하고 절망적이긴 했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도 괘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서 이번만큼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경수님, 이번 일 도와주셔서 이 사람 병원 잘 되면 3년간 수익의 5% 떼드릴게요. 어떤 병원 투자자도 이런 좋은 조건 제안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식으로 투자자 계약 체결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서류까지 다 준비해왔어요. 형수님이 이 강남 바닥에서는 누구보다 좋은 자리 잘 잡아내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통이잖아요. 지금 형수님이 좋은 자리 하나 소개해주시면 저희랑 장인어른 상황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어요. 이 자존심 센 사람이 이렇게까지 제안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사실 동서가 제안하는 수익의 5% 이딴 거는 안 받아도 그만이었죠. 지금도 받을 생각은 없고요. 게다가 서방님 뒤에 숨어서 빼꼼히 사과만 하는 동서가 더 얄미워졌으면 얄미워졌지 아직까지 화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 센 동서가 이렇게까지 눈물을 보이면서 안 그래도 돈이 궁한 사람이 이 수익의 일부까지 떼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걸 보니 이 정도면 동서 입장에서는 많이 수그리고 반성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언제나 그랬듯 서방님의 끈질기고 간절한 바짓가랑이 붙잡는 스킬을 이번에도 한번 져줘야 되나 싶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동서와의 갈등을 떠나서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로서 매번 사정이 어려운 임차인들의 딱한 사정은 항상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자비를 한번 베풀기로 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보여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싫다 그러면 진짜로 다른 부동산 알아봐.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도와주기 힘들어.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소개해준 건물은 대로변 코너에 입지한 건물이었는데 이 자리에 피부과를 개원하면 대박이 날 것은 너무나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형님, 이런 좋은 데를 왜 이제껏 숨겨놓으셨대요? 저 여기로 할게요. 바로 동업자 불러와서 계약서 쓸게요. 바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물건이야.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병원 원장님도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사서 나가는 거라 권리금도 안 받고 나가는 거니까 명당 중 명당이라고. 내가 진짜 아무한테도 소개 안 한 물건 소개해주는 거니까 서방님 체면 봐서라도 잘 운영해. 아, 알겠어요 형님. 여보세요? 아 언니, 내가 주소 하나 보내줄 테니까 얼른 일로 와봐. 대박자리 하나 찾았어. 제가 소개해준 소위 대박자리가 마음에 쏙 들었던 동서는 동업자와 있는 대출 없는 대출을 다 끌어모아서 일사천리로 그 자리에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병원에 개원식을 열었죠. 남편은 동생이랑 사이가 아직도 대면대면한 상태여서 개원식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건물과의 오랜 인연도 있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잠재 고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서와의 껄끄러웠던 지난날은 잠시 묻어두고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강남 노른자 땅에 꽤 큰 규모로 개원을 하는 것이라 그런지 그날 개원식에는 꽤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시어머님 역시 그 자리에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예, 너 둘째 아가줄 축하금은 두둑이 준비했지? 이런 날 돈 아끼면 오던 복도 달아난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제가 동서한테 이런 좋은 자리를 돈 한 푼도 안 받고 소개해줬는데 무슨 축하금까지 더 내라고 하세요. 아이고, 이 인색한 거사. 남들 다 저렇게 흰 봉투 준비하는데 너만 빈손으로 있을 거야? 네 그런 모습 보고 잘도 니네 복덕방에 손님 꼬이겠다. 저는 동서에게 축하금을 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부동산에 손님이 꼬이네 어쩌네 하는 소리까지 해대는 통에 왠지 깨름직한 생각이 들어 지갑에 있던 현금 뭉치를 꺼내 흰 봉투에 넣고 동서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서는 봉투를 받자마자 아니, 이게 웬 거예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면서 얼마가 들어있는지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형님 지금 장난해요? 이럴 거면 아예 오질 말지. 고작 20만 원이요? 지금 저희 병원 클래스 보시고도 고작 이 돈 집어넣은 거예요?
형님이 아까 마신 와인 한 잔만 해도 20만 원 훨씬 넘어요. 지금 제 급하고 이 20만 원이 어울리기나 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동서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야, 이 개념 없는 년아.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급? 급이라고? 진짜 급이 뭔지 보여줄까, 어? 그 자리에서 폭발한 저는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 한 부를 꺼내 동서 얼굴에 던졌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에요? 야, 그 계약서 잘 읽어봐. 뭐요? 이 계약서 뭐요? 전부 다 사인하고 계약금, 잔금 다 입금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마지막 장 한번 보라고. 도대체 마지막 장 뭘 보라는 거야, 짜증나게. 동서는 마지못해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펴보는데 이내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계약서 마지막에 임대인 정보란에 빌딩 이름과 소유주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동서가 계약한 건물의 계약서 임대인란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땡땡 빌딩 소유주 박지연 720523 2 땡땡땡땡땡땡. 네, 그 건물의 건물주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니, 형님, 이거 동명이인이죠? 이거 사기야. 사기라고. 사기는 얼어 죽을 놈의 사기. 야, 너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 잔금 치렀다고 못 내쫓을 것 같지? 그럴 줄 알고 내가 특약사항에다가 니년이 찍소리 못하게 즉시 계약 해지 조건 다 걸어놨으니까 어디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거면 그렇게 해보던가.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 진정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잠깐 건물주님과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오늘 개업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돌아가 주세요. 형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고요? 문자 그대로 제 소유의 건물에 동서가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동업자 명의로 계약을 했고 계약 당일에 동서는 여기저기 돈 끌어모은다고 계약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으니 건물주가 저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게 당연하죠. 그럼 언제 제가 이런 좋은 건물을 가진 부자가 되었느냐고요? 제가 달리 공인중개사겠어요? 그것도 잠깐 하룻밤 눈 감았다 뜨면 수십 개의 부동산이 생겨났다가 망하는 이 무한 경쟁의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수십 년간 안 망하고 살아남으려면 보통 실력 가지고는 힘든 일이죠. 그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저와 남편은 개업 초창기부터 부동산 운영과 동시에 저희가 직접 재테크를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빠른 정보력으로 정말 재미를 많이 봤죠. 처음엔 조그맣고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빌딩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더 좋은 건물을 사고 되팔고 하는 식으로 수익을 올려서 지금 이 노른자 코너 자리에 위치한 좋은 건물까지 갖게 된 거죠. 그 밖에도 여기저기에 어떤 건물은 제 명의, 어떤 건물은 남편 명의로 몇 채가 더 있습니다. 그동안 티를 안 냈다 뿐이지 저희는 잘나신 의사 집안인 사돈댁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강남의 자산가들이에요. 아마 부동산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나 업계 종사자분들이라면 동서가 처음에 병원 자리를 알아볼 때 계속 마땅한 자리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최상급 물건이 나타난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셨을 겁니다. 만약 같은 금액 조건에서 계속 찾는다면 갑작스레 이전 물건보다 훨씬 좋은 매물이 바로 다음날 튀어나온 건 불가능하거든요. 다 제가 제 건물에 마침 생긴 공실에 동서를 꽂아 넣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당연히 원래 받아야 할 보증금과 월세보다 훨씬 적게 계약을 했고요. 서방님의 간절한 태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집안이 쫄딱 망한 동서의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큰 자비를 베풀었는데 자기 급에 안 맞는 축하금 봉투 내밀었다고 건방지게 구는 꼬라지를 보니 더 이상 참지 않고 폭발해버린 겁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형님 무시하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개원식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자리에서 동서는 제게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얘 큰아가. 나도 네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이제 그만 작은아가 용서해다오. 다 망한 집안 이렇게 세워보겠다고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다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시했던 시어머니조차도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예의 바른 태도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동서, 자네가 얼마나 위대한 집안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자랐는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걸로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앞으로 동서하는 거 봐서 계약은 해지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앞으로 똑바로 해. 이제껏 서방님 봐서 참고 있었는데 한 번만 더 나 열받게 하면 가만 안 있는다 진짜. 네, 형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실 이미 잔금이 들어온 계약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곧바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동서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니까 겁을 좀 준 것뿐인데 그런 절차도 잘 모르는 동서가 겁을 집어먹고 저에게 싹싹 비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통쾌했을지 짐작하시나요? 어쨌든 그날 사건 이후로 저는 동서의 완전한 갑이 되었고 동서는 그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저를 아주 깍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참 돈이란 게 무엇인지 하루아침에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까요? 한편으론 무섭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다행히 동서의 피부과는 엄청 대박이 나서 집안의 빚도 모두 갚고 사돈어른의 재판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행여라도 우리 딸들이 행여라도 돈 때문에 서러운 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도 열심히 강남 바닥을 돌아다니며 좋은 매물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잠시 차 한잔 마시며 쉬는 틈에 사연을 적어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럼 저는 다음 건물을 타러 이만 이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